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1회차 봅니다. 자, 우리 교재 280페이지입니다. 1번 소득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러분들 소득정책 하니까 그럼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정책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소득을 올린다기보다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을 올리기 위한 정책은 아니다라는 거. 결국은 고용 안정은 뭐예요? 고소득이 고실업을 유발한다는 그런 이론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올리지 않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갔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고용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소득 정책인 거야. 전체 국민에 있어서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임금 인상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첫 번째, 성장 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성장 산업은 임금을 올려줘야 자꾸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산업이 팽창할 텐데, 그렇지 않고 임금 올리는 거 아니다라 그랬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성장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적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진 않죠. 소득 정책은 주로 이제 정부에서 피는 정책이다 보니까 관리 비용이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 억제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임금 인상이 아니니까 임금 억제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급격한 물가 상승기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효과를 거둘 수도 있대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물가를 낮추고 고용 안정, 그래서 일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2번, 다음 중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본 절약적 기술 혁신, 자본의 질적 증가, 노동의 질적 향상, 이런 것들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증가, 이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혀 상관없는 얘기였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증가한다고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그건 엉뚱땅땅 하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총소득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되었을 경우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자,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라고 그랬어요. 임금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노동수요 탄력성과 같은 얘기죠. 노동수요 탄력성은 뭐예요? 임금 변화율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 노동수요 탄력성 값을 2라고 봤을 때 2가 1보다 크면은 1보다 큰 거죠.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표현하고, 이 값이 1보다 작다 그러면 비탄력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긴 뭐예요? 이 변화가 훨씬 커야 탄력적인 거죠. 그러면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이 올라갔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9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렸다. 그러면 10% 변화한 거라, 100에서 110이 돼 이제 10%인 거죠. 정확히 답은 100에서 그럼 110으로 봅시다. 10%가 변한 거죠. 그랬을 때, 자, 여러분들 임금이 오르면 회사 입장에서는 총 인건비는 일정한데 그보다 인건비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몇 사람 해고시키겠죠. 그죠? 많이 해고시키면 탄력도가 큰 거고요. 적게 해고시키면 탄력도가 작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고가 20% 발생했다. 해고가. 그러면 탄력적인 거죠. 이 값이 1보다 큰 거니까.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5%만 해고했다.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0.5죠. 0.5면 비탄력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최저임금 인상되었는데 노동 수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총소득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했대. 이 얘기가 지금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최저임금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는 총 1,000만 원의 인건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10명을 썼어요. 근데 최저임금이 예를 들어서 110만 원으로 지금처럼 올랐어. 그러면 회사 입장에선 1,000만 원을 인건비를 쓸 수 있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몇 명을 쓸 수 있습니까? 9명 정도밖에 못 쓰겠죠. 990만 원. 그죠? 그럼 한 명이 해고된 거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자, 10명이 1,000만 원이었으니까 100만 원 곱하기 10명 했을 때 1,000만 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110만 원 곱하기 9명이 원래 990만 원이죠. 그러면 최저임금이 100에서 110으로 인상됐는데 전체 근로자의 이 사람 해고됐으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제로겠죠. 10명의 소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990으로 줄어들었죠, 오히려. 그렇잖아요. 그죠? 9명 플러스 1명, 이 해고된 것까지 합쳐서 990으로 줄어든 거예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전체 근로자 소득이 올라야 되는데 전체로 봤을 때 해고 안 나온 사람들은 올랐겠지만 해고 당한 사람까지 합쳤을 때 전체 근로자 소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감소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문제는 뭐였어요? 문제가 뭐라고 나왔어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 총소득이는 전체 이 총소득이죠. 총소득이 오히려 올랐대. 올랐다라는 건 뭐예요? 해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해고가 없었다라는 건 지금처럼 9명이 아니고 10명 그대로 갔을 때는 얼마예요? 10명 곱하기 110만 원이면 1,1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래야 이 1,000만 원보다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해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예,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다음 4번 노동 공급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짝지은 것은 예, 우리 본 교재를 보고도 알 수 있겠지만 이 네 가지 다가 노동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거는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리고 갈게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기업의 종업원 주식 소유제 또는 종업원 지주제 도입의 목적이 아닌 것은 예,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화. 예. 왜냐하면 종업원들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흥청망청 소비하려고 들까요? 굉장히 절약하려고 들까요? 예. 이면지라도 한 번 더 쓰려고 들고 뭐 예를 들어서 회식을 하더라도 좀 저렴한 걸로 먹으려고 들겠죠. 내 회사니까 종업원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제 지주가 됐단 말이에요. 종업원이니까. 그죠? 그러면 재무 건전성이 재무 구조가 건전해지겠죠. 그다음에 종업원에 의한 기업 인수로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죠. 본인 종업원 자체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인이니까 해고될 일이 별로 없겠죠. 그다음 공격적 기업 인수 합병에 대한 효과적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 종업원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서 그 주식을 사가지고 인수 합병하려고 해도 어렵겠죠. 그 다음에 6번 베버리지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발생하는 실업의 유형은 자 실업 결원 곡선이라고도 부르고 베버리지 곡선이라고 불렀던 거. 네, 결원 그 다음에 실업. 여기서 멀어질수록 구조적 실업이 큰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조적 실업이라는 것은 공석이 있음에도 결혼이죠. 결혼이 공석이 되는 거니까 공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발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삼천리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삼천리 본문을 하면서 삼천리 광구라는 분이 도시가스 기사로 옮겨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석이잖아요. 여긴 뽑아야 되니까 새로 이 사업을 업종을 전환하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공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구조적 실업이죠. 어쨌든 공석도 있고 그러면서 실업이 발생하는 이렇게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구조적 실업이 크게 나타난다는 걸 말합니다. 그게 구조적 실업이에요. 자, 그래서 6번은 1번입니다. 그럼 마찰적 실업은 뭐냐? 그래서 이 그래프만 갖고
여기 있는 건지 여기 있는 건지 여기 A, B, C, E 이런 점상에 있다면 이게 구조적 실업인지 마찰적 실업으로 인해 발생한 건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있다면 마찰적 실업도 자기가 들어갈 빈자리는 있어요. 근데 그걸 제때 못 만나서 아니면 내가 그 정보를 몰라서 지금 실업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직 활동하는 동안 직업을 탐색하는 동안 발생하는 실업이라 했잖아. 들어갈 자리는 있어요. 근데 나한테 마땅한 자리를 아직 발견 못해서 들어갈 자리 있잖아. 공석은 있으면서도 그것도 발생하는 실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베버리지 곡선에서는 구조적 실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사실 제가 본문 교재에서 넣어놓긴 했는데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어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짧은 시간에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나오는데 어쨌든 저희가 얘기하는 게 모든 과목이 시험 난이도가 상에 속하는 문제가 20% 있고요. 중에 속하는 문제가 60% 출제가 되고요. 하에 속하는 문제가 20% 출제됩니다. 그럼 이 상에 속하는 문제 중에는 어떤 문제는 또 있냐면 만점 방지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출제위원 입장에서 보면 내 문제를 다 맞춰? 아우 내가 그 정도로 쉬운 사람이야? 뭐 이런 자존심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점이라는 걸 절대로 내주기 싫은 거야.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은 꼭 뭐 한두 문제 혹은 서너 문제를 내요. 그래서 이 상에 속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셔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이 중과 하에 속하는 문제 80점만 맞아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에 속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쉽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 쉽게 찍으셔도 됩니다. 대신 20%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상해 문제가 40%인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솔직히.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에 60, 하에 20이에요. 그러니까 상해는 20%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7번을 풀어드리면 자, 이게 그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수요 독점 시장. 수요 독점 시장은 조금 달라요. 완전 경쟁 시장은 W는 VMPL일 때 고용량 결정해 주면 돼요. 근데 여기선 수요 독점 시장에서는 한계 비용과 한계 생산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에서의 고용량을 결정해 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게 수요고 이게 공급이라면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독점 시장에서는 이 선 이게 한계 비용 곡선이에요. 한계 비용 곡선에서 결정을 해줘요. 근데 문제는 공급은 여기서밖에 안 했다라는 거죠. 기업에서는 요만큼 필요한데 공급을 요만큼밖에 안 했다. 그래서 요 선에서 결정해 주는데 사람들은 지금 요밖에 일을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은 여기서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험 문제로 보면 4번입니다. WM과 EL이라는 곳에서 임금이 결정해 준다는 요 지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사실 설명드리려면 한두 시간 가져야 돼요. 한두 시간. 이 그 경제학 원론적인 부분부터 다 들어야 돼. 그래서 저도 자세히 안 설명드리고 간단하게만 설명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요것만 기억하세요. 수요 독점 시장에서는 한계 비용과 한계 생산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 그래서 요걸 별도로 표기해 준 거였잖아요. MFC가 한계 요소 비용, 한계 요소 비용이 한계 비용이에요. 한계 비용. 그래서 MFC를 요 선에서 결정해 요 그래프에서 결정해 주는데 사람들은 요것밖에 공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임금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다음 8번. 다음 중 내부 노동 시장이 강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은 자, 내부 노동 시장.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 때는 항상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들.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이라는 게 뭐냐? 내부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입직과 퇴직만이 외부 시장과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기능들은 노동시장 기능이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했죠. 이게 내부 노동시장.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 요인은 첫 번째, 숙련의 특수성. 두 번째, 현장 훈련. 예, 우리 본문 교재에 빠져있던 거예요. 이거 관습. 네. 각 가정마다 어떤 고유한 그 가풍 혹은 그러한 그 가문의 특징이 있듯이 기업도 그런 관습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숙련되기까지의 특수성, 기업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현장 훈련도 기업마다 다 다르게 시키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현장 훈련을 받은 사람이 그 기업에 적응하기가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걸 조금 더 확대해보면 뭐예요? 노동시장은 하나의 완전 경쟁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분단시장으로 볼 수도 있다. 분단시장으로 봤을 때 이중노동시장도 있고 내부노동시장, 외부노동시장으로 볼 수도 있다. 이중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이 있고 2차 노동시장이 있다는 거죠. 요렇게 조금 더 정리해 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시겠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그 기출문제를 이거 내가 맞췄구나. 이거 모르는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본문 내용을 한 번이라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8번 다음 중 내부 노동시장이 강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은 3번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 형성이 중시되는 그러한 회사일 경우 내부 노동시장 강화가 훨씬 더 잘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다음 중 노동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득정책은 근로자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이거 제가 1번 문제에서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소득정책, 근로자 임금 높이기 위한 정책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번이 잘못됐고요. 직업훈련 정책은 주로 구조적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예, 맞죠. 구조적 실업의 해결 방안으로서 뭐가 있었어요? 직업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직업교육, 그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다. 맞죠? 알선은 노사 자율적 해결을 강조하는 노동쟁의 조정 제도이다. 예,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10번 파업의 경제적 비용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동일하다. 예.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했는데 노사관계론 할 때 파업이라는 게 발생하면 사적 비용이라는 것도 있고요.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도 있다. 사적 비용은 근로자가 받는 사적 비용. 그 다음에 사용자가 받게 되는 사적 비용도 있어요. 근로자가 일 못해서 받게 되는 임금 상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등등등.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없어지는 거죠. 파업 발생으로 이윤은 감소하거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그 파업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게 사회적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하철에서 파업을 했다. 혹은 철도 파업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하철 파업했을 때 가장 먼저 시민들이 출퇴근의 불편을 겪겠죠. 근데 이것만 할까요? 물류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관광이라는 부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광 자원도 서울 지하철 파업했다 그러면 이미지가 안 좋으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안 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맨날 파업해가지고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막 이런 것들이 TV에서 보인다. 그러면 관광 오려고 해요? 안 와요? 안 오려고 들겠죠. 어쨌든 물류.
예, 철도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거 부산으로 해서 부산항을 통해서 뭐 수출해야 되는데, 응? 그럼 물류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철도 파업이라는 그 하나 갖고 다른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동일한 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게 발생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은 틀린 얘기고요. 두 번째, 사용자의 사적 비용은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서 오는 이윤의 순감소분과 같은 게 아니라 이윤의 순감소분보다 적죠. 제가 그건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적 비용이란 경제의 한 부분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타 부분에서의 생산 및 소비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거는 사회적 비용을 설명한 거지 사적 비용으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은 사회적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4번,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가장 큰 분야는 서비스 산업이다. 예, 맞죠. 제조업보다 서비스 산업은 훨씬 크다고 제가 본문할 때 얘기했었죠. 예. 서비스 부문 중에서도 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 분야 쪽, 뭐 병원, 철도, 항공, 항만 뭐 이런 등등 공공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11번, 노동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동공급은 노동자가 일정 기간 동안 판매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을 의미하며 유량의 개념이다. 맞죠?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인구는 양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연령별, 지역별, 질적 구조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 이것도 맞고요. 효용 극대화에 기초한 노동공급 모형에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클 경우 임금의 상승은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고 노동 공급 곡선은 후방으로 굴절한다. 예, 요게 좀 잘못됐죠. 예, 후방 굴절 노동 공급 곡선이 어떻게 돼 있나요? 예,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중요한 그래프라고 제가 여기서는 뭐가 나타난다? 예, 대체 효과가 나타나는 구간이다. 주로 여기서는 뭐가 나타난다? 소득 효과가 나타나는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득 효과보다 대체 효과가 훨씬 더 크게, 여기서는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3번은 뭐라 그랬어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 그랬어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는 여기죠. 여기면 노동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늘리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줄인다는 표현을 잘못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2번, 노동조합이 노동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효과로 옳은 것은 노동조합이 조직화된 노동시장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다. 예, 노동조합이 조직된 임금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시장의 노동 공급 곡선이 좌상향으로 이동할 것이다. 예, 우상향이죠. 좌상향이 아니라.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조직화된 노동시장의 노동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할 것이다. 노동 수요 곡선은 제가 2번을 잘못 내. 수요 곡선은 이런 거고 공급 곡선은 이런 거죠. 이게 수요 곡선이니까 우하향인 거죠. 공급 곡선을 좀 잘못 얘기했네요. 저도 2번. 그러면 둘 다 우하향해야 되는데 그죠? 잘못 얘기했죠. 2번, 3번.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시장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다. 이게 무슨 효과예요? 예, 이전 효과 혹은 파급 효과 혹은 해고 효과죠. 예, 제가 노사관계론 얘기하면서 했던 노동조합으로 인해서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영향.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파급 효과. 네, 해고 효과 혹은 이전 효과라고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위협 효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업 대기 효과. 대기 실업 효과. 대기 실업 효과. 그래서 이거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노조 부분의 임금을 어떻게 한다? 하락시킨다.
예, 이거 위협 효과는 이 노동조합 만들어짐으로 해서 비노동조합의 사장이 위협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 임금을 인상시킨다. 그 다음에 비노조 부분의 근로자들이 퇴직해서 노조 부분에 있는 회사로 가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여기서 대기한 상태라 그랬잖아. 자꾸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서는 임금을 인상시켜준다. 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좀 반드시 기억을 해둬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임금 교섭 이전 노동조합의 전략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노동조합의 전략이에요. 재고의 비축 이거는 사용자의 전략이죠. 그 다음에 파업투표 이거는 노동자, 파업기금 비축 이것도 노동자, 생산공장의 이전 이건 사용자, 그 다음에 임금 이외 수입 확보 이거는 노동자죠. 그러면 B, C, E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4번이죠. 그 다음에 14번 직업 탐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업 탐색 비용은 구직 활동을 위해 투입된 교통비, 통신요금 등의 직접적인 비용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회비용도 있죠. 기회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심리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직접 비용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1번이 잘못됐네요. 15번 보상적 임금 격차에 관한 이론으로 틀린 것은 위험한 직업에는 높은 임금이 지급된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정부의 안전에 관한 규제가 항상 근로자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산재 위험에 관한 도덕적 해이는 산재 보험에 의해서 감소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해동익 임금 이론과 관련해서 나오죠. 해동익 임금 이론의 가정은 뭐가 있었나요? 첫 번째, 모든 동일한 조건은 같고 산재 위험만 다르다 그랬죠. 산재 위험만 다르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위험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 세 번째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산업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노동 이동이 자유롭다. 네, 정보도 자유롭게 제공돼. 그래서 자 이것을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비용 쓰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 위험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 투자라는 얘기였던 거지 그런 의미로 얘기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네요. 다음에 다음 중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외국인 근로자 비율의 증가. 예. 그 외국인 근로자가 비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노조 조직률은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들 노조에 잘 조직을 안 하니까. 물론 얼마 전에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는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합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 그런 단서를 달긴 했었죠. 어쨌든 외국인 근로자들은 노조에 잘 가입을 안 하기 때문에 비율이 증가하면 노조가 하락하겠죠. 조직률이. 그 다음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수익 관세를 인상한다. 이건 글로벌화가 되면 노조 조직률이 떨어지겠지만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 장벽을 높이고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 잘 안 쓰려고 한다면 그러면 노조의 조직률은 올라가요. 예,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의 산업구조 변화도 하락시키는 요인이고 노동자의 기호와 가치관의 변화. 예전에는 함께 합동적으로 한다면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선고하는 것들을 더 중시한다면 노조 조직률이 하락하겠죠. 예. 그 다음에 17번 다음 표를 이용해서 실업률을 계산하시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문제는 인구 트리를 기억하시면 쉽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구 15세 이상 인구죠. 노동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인 거죠. 비생산 인구. 그 다음에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그 다음에 취업자, 실업자로 나눠지는 거죠. 자, 그럼 총 인구 5천만, 5천이죠. 5천. 그 다음에 15세 미만이 1000이라 그랬어요. 그죠? 15세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 800. 취업자 수가 3000이래. 자,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실업률이죠. 실업률은 어떻게 구하나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죠? 네, 곱하기 100인 거죠. 그러면 자, 경제활동 인구도 없고 실업자도 없네요. 그럼 어떻게 구하나요? 예. 그러면 자, 인구에서 요게 1000만이라니까 이거 4000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4000에서 요게 800이니까 이거 얼마야? 3200이겠죠. 3200에서 취업자가 3000이니까 실업자 얼마야? 200이겠죠. 그러면 요 대입을 하면 3200분의 200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예. 요 계산해 보면 6.25%가 나온다 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계산해 보세요. 그다음에 경제 침체로 실업자가 직장을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어 구직 활동을 단념함으로써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예. 요 인구 틀이 있으니까 이거 갖고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들 불경기에도 오히려 실업률이 감소하는 게 있더라.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예.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걸 뭐다? 실망 노동자 효과. 자, 여기서 이리 올라가는 걸 뭐라? 부가 노동자 효과. 근데 여기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요? 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 버리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부가 노동자 효과보다 실망 노동자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면 여기로 올라가는 사람보다 여기서 훨씬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실업률이 낮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실망 노동자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독점 상품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기업의 균형 고용 조건은 임금과 한계 수입 생산이 일치할 때, 예, 그때 적정 고용 조건이에요. 19번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연공 임금 제도의 장점이 아닌 것은 고용을 안정화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귀속 의식을 높일 수 있죠. 기업에 대한. 그 다음에 폐쇄적인 노동시장에서 인력 관리가 용이하죠. 근데 전문 기술 인력 확보가 용이한가요? 그렇지 않죠. 전문 기술 인력 확보가 용이한 거는 연봉제이거나 직무급이거나 이런 경우에 전문 인력 확보가 좀 용이한 거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2014년도 1회차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제가 미처 진행하면서 다 못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그 문제에 들어가 있는 본문 내용을 정리해보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 대부분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설명으로만 끝났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본문의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그 기출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